다음은 그 물리 데이터 모델링의 가장 핵심 부분이 되는 모델 변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 변환, 논리 데이터 모델링의 결과를 물리 모델로 바꾸는 이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변환 관련돼서 용어를 이 사람이 하나 정리했습니다. 용어를 정리했는데 논리 모델링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분석 단계 이쪽에서는 엔티티라고 썼던 걸 테이블, 우리 이 논리 모델링 단계 attribute column, primary UID, primary identifier죠. 뭐 unique identifier 이런 뜻이었는데 뭐 어쨌든 primary ID만 하더라도 primary 자가 들어가면 unique는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UID 그걸 primary key, 또는 이제 실제적으로 자리를 잡히면 이 키가 자리가 잡히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인덱스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덱스. 그래서 인덱스라는 게 이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키 값들의 세트를 인덱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Secondary Alternate Identifier. 그러니까 여기 보면 UID만 했는데 사실은 U자 안 붙은 ID도 있다라 했죠. 그렇죠? Unique Key. 그렇죠? 이걸 Candidate Key라고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relationship, 우리가 관계라고 불렀던 거는 실제로 이 안에서도 relationship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자리 잡히는 게 foreign key라고 자리가 잡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업무 규칙, 제약 조건, 업무 제약 조건, 비즈니스 컨스트레인트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자리 잡히니까 check constraint, check이라는 커맨드, 여러분들 create table 할 때 보면 check constraint 집어넣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바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ntity 테이블 변환해서 테이블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테이블입니다. 사실 왜 테이블을 하는다 그랬죠? ID, name, address, birth date, department ID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만일에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행렬식이라는 걸 다 집어넣어 볼게요. 데이터 값이 행렬식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row and column으로 돼 있죠. 그렇죠? row, 왜? 행렬식은 row and column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column이라고 부르는데 이 설계 단계에서는 이걸 attribute라고 불렀었고 이 테이블 네임을 EMP라는 테이블로 이분은 말한 것 같아요. employee 테이블이다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이건 그냥 relation R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사실 관계형 모델에서는 relation R은 EMP인데 이렇게 부르죠. low죠. 세 개의 low.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데이터 모델링, 논리 모델링에서 인스탄스라고 배웠죠. 인스탄스. 그 다음에 요걸 primary identifier, primary key, column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거는 뭐예요? 디파트먼트 아이디니까 이게 사실 어디서 왔다라고 foreign key로 왔다라는 전제로 foreign key column, 왜 디파트먼트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서 데이터가 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name, 그 다음에 뭐 생년월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5개의 컬럼이 들어있는 그 중에 하나가 프라이머리 키고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foreign key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거를 아마 이 바꿔, 그러니까 케이스 방법에 의해서 보면 이렇게 표현해봐요. ID 벨, 그러니까 바켈렉타 2에 이거 뭐 오라클 기준으로 만들었네요. 보니까 오라클 바켈렉타 2라는 데이터 타입은 오라클밖에 없으니까 employee 테이블인데 employee인데 id는 바켈렉타 2의 3바이트고, 그쵸?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 하는 거지. 예제를 하나 만들어도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데 이 아이디가 사원 번호가 3바이트 정도다 그러면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3바이트면 시퀀스 남바로도 100명 뭐 넘어가면 남짓되게 되면 이제 다 차게 되는데 어쨌든 아이디는 3바이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왜 바켈렉타 2로 했을까요? 바켈렉타 2는 아주 특별한 데이터 타입입니다. 바켈렉타하고 달라요. 캘렉터하고도 다르고 무슨 얘기냐면 캘렉터는 설계가 되어 있으면 100바이트 설계되어 있으면 100바이트를 다 비교한 다음에 조인이나 이런 걸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바켈렉타 2라는 것은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까지만 비교하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오라클이 자랑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오라클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요 근래 와서는 마리아DB를 많이 씁니다. 오라클 뭐 한 시대를 오라클이 풍미했지만 최근에는 표준화와 그러니까 표준 국제 스탠다드 이런 개념으로 다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요새는 그 마리아DB를 주로 많이 쓰는데, 마리아DB가 MySQL이에요. MySQL하고 똑같습니다. 네임도 20바이트로 했죠. 네임을 20바이트로 한 이유가 뭘까요? 한국 사람들은 8바이트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날드 슈왈츠제네거 뭐 이렇게 해서 아마 넉넉하게 잡았는 모양입니다. 어드레스, birthdate,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가 이 사람들이 말했을 때는 옵셔널로 들어가 있잖아요. 안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디파트먼트 코드가 안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럼 디파트먼트가 없어도 들어온다라는 얘기니까, 이거보다는 내가 볼 땐 디파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로 하는 게 좋겠다? 아스타리스크 붙여서 난널로 널값이 들어오면 안 되는 필드로 만드는 게 어땠을까, 이런 얘기죠. 바켈렉타2. 그리고 여기는 바켈렉타2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샘플로 본다 그래서 아이디가 바켈렉타 3바이트, 그러니까 오라클이 아닌 경우에 바켈렉타로 만들겠다, 그런 짓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바켈렉타는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큰 데이터가 베리어블이잖아요. 바켈렉타 이 뜻이 뭐예요? 베리어블 캘렉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자료구조,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거 배우잖아요. 가변장과 고정장이에요. 바켈렉타의 그러니까 이 대응되는 이 캘렉터가 뭐예요? 픽스드 캘렉터니까 고정장입니다. 그럼 캘렉터 3는 3바이트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데이터가 다 들어온다라는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80바이트다 그러면 80바이트를 다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바켈렉터는 80바이트를 설계했는데 데이터가 10바이트밖에 안 들어왔다. 그럼 나머지 70바이트의 공간을 데이터 캐리지 리턴이 여기서 먹기 때문에 공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죠. 하지만 바켈렉타는 고정장은 그대로 메모리에서 비교가 가능한데 바켈렉타는 변형을 해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어디에다? 그만한 방에다. 그래서 오히려 바켈렉타는 캘렉터보다 비교했어서 퍼포먼스가 떨어진다. 바켈렉타2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말하잖아. 바켈렉타2는 아주 특별한 오라클의 특별 데이터 타입이다. 그렇다면 항상 3바이트가 들어오고 항상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항상 2바이트가 들어오는데 이걸 꼭 바켈렉타로 했어야 되겠느냐? 이거 숫자 빼고 그러진 않다. 이건 캘렉터 2로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 그렇다면 이 위에 슈퍼 타입의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뭐로 만드는 좋겠다? 캘렉터 2바이트로 만드는 게 일반적인 DBMS에서는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 타입 하나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바꾸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건 먼저 인포메이션 엔지니어링 방법에 의해서 엠플로이 테이블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오라클로 설계를 했네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그냥 갈게요. 그래서 보면 테이블, 그렇죠? 테이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인스턴스 한 건을 뭐라고 부른다? 왜? 매트릭스 테이블이니까. 행렬식은 매트릭스 테이블이잖아요. 아까 그랬잖아. 행렬식에다 대입한다. 행렬식 영어로 뭐예요? 매트릭스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테이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거는 로우. 왜? 테이블은 매트릭스, 행렬식은 로우 앤 칼럼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우리가. 그 이론도 EF 코드가 수학 박사였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테이블에서는 로우 대응되는 게 튜플 또는 인스턴스, 어컬런스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주로 여태 배웠던 건 인스턴스를 배웠던 거고. 칼럼은 아까 한 줄 한 줄 한 줄이죠. 거기서 본 관리 항목에 대한 밸류를 지정한다. 즉 값을 가지고 있는 저장되는 그 최소한의 단위, 데이터로서의 의미를 갖는 밸류를 갖는 최소한의 단위가 어트리뷰트라고 배웠고 그것이 물리적으로 자리 잡히는 것을 칼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뭐 계속 설명했죠. 칼럼의 조합, 2개, 3개 묶어서 만드는 거 뭐라 했어? 컨캐트네이트 키라고 했죠. 여러 개 결합 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데이터가 동일한 값을 갖는 투표율이 존재하지 않도록 한다. 그렇죠. 기본 키는 유니크하니까 같은 게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고, 포린 키는 외부 데이터의 릴레이션을 나타내주는 키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이거부터 하냐면, 왜 테이블부터 설명을 했냐면, 그 다음에 바꿔야 되는 게 서브 타입을 바꾸라 그랬어요. 우리가 엔티티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 인포메이션 엔지니어링 기법으로 다 해서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이 있다면 슈퍼 타입을 먼저 바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서브 타입은 뭐를 갖고 가는 거예요? 이 안에 있었던 프라이머리 키를 얘가 포린 키로 쓰니까
이 프라이머리 키가 포린 키로 존재하는 캐릭터리스틱 특성을 모두 다 가져간다. 그걸 상속이죠. 이네리턴스 상속을 다 받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슈퍼 타입을 먼저 바꾸고 서브 타입을 바꿔라. 이게 우리 우리 물리 모델링에서 변경 지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논리 데이터 모델에서 비즈니스 또는 업무 데이터 모델링을 그러니까 표현하기 위해서 최대한 상세한 표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합 엔티티죠. 구성은 서브 타입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우리 그런 거 배웠잖아요. 이렇게 돼서 공통 어트리뷰트 있고 서브 타입으로다 이렇게 해서 뭐 만들었는데 얘를 먼저 바꿀래 그 얘기거든요. 그럼 얘를 먼저 바꾼 다음에 얘네들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독립속성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서브 타입을 사용해서 집합 표현에 필수적이다. 뭐 어렵네요 말이. 논리 모델링에서 표현한 서브 타입은 물리 데이터 모델에서 테이블로 만든다. 니네가 이렇게 설계를 했을지 모르지만 얘도 테이블이고 얘도 테이블이다. 이런 설명을 이렇게 어렵게 해놨네요. 슈퍼 타입, 서브 타입, 개별 타입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놨네요. 이 예제가 여기서 나왔네요. 이게 이제 사원의 공통 부분이고 정규직 사원인 경우에 이렇게, 그 다음에 임시직 사원인 경우에 이렇게, 그리고 이 부서라는 테이블이 포린 키를 주긴 주는데 이 전체에 대해서 주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디다? 요 임시직에다 주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다 포린 키가 갔는데 요 부서 코드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업체 코드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표현의 이제 한계죠. 한계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정보학 방법에서는 부서 코드가 들어가서 부서 코드가 포린 키로 잡히고 일반화가 제너럴라이즈 익스클루지브 관계에 의해서 정규직인 경우에 사원 구분이 정규직인 경우에는 1, 2가고 사원 구분이 임시직인 경우에 1, 2가는데 임시직은 업체 코드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이건 문제 요 내용을 이렇게 이제 서브 타입으로 했던 거를 테이블로 할 때는 이거나 똑같이 이쪽으로 온다. 그럼 너도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야 되고 너도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야 된다. 이 설명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슈퍼 타입 기준 변환. 먼저 슈퍼 타입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티티 중에 최상의 엔티티 먼저 바꿔라 이런 얘기죠. 서브 타입을 슈퍼 타입을 통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든다. 즉 뭐라는 거야? 서브 타입이라고 나왔던 거는 슈퍼 타입에서 릴레이션을 가져가는 하나의 다른 테이블로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고, 통합된 테이블은 모든 서브 타입 데이터를 포함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주로 서브 타입의 적은 양의 속성이나 관계를 가진 경우에 적용한다. 즉 양이 적을 때 하는 거지. 서브 타입은 만일에 예를 들어서 서브 타입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얘는 10개 칼럼밖에 없는데 얘는 30개 칼럼이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 이거 그냥 이 서브 타입으로 만들지 말고 엔티티 관계로 뽑는 게 오히려 낫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절차는 이제 테이블 사례 이런 순서대로 이 교재를 정리해 가네요. 슈퍼 타입 테이블에 명칭을 부여한다. 그게 뭐예요? AMP죠. 아까 서브 타입을 구분할 수 있도록 칼럼을 추가한다. 칼럼을 만드는 거죠. 추가하는 게 아니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서브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칼럼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테이블을. 그 다음에 슈퍼 타입의 속성을 칼럼명으로, 서브 타입의 속성을 칼럼명으로 순서로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해라. 이거 슈퍼 타입의 포린 키, 서브 타입의 포린 키, 이런 요런 순서대로 뭘 해나가라? 물리 모델링으로 구조를 바꿔나가라 이런 얘기죠. 테이블 사례에 의해서 한번 볼게요. 이 예제를 계속 써먹더라고요. 이 책에서 끝까지. 서브 타입은 하나의 테이블을 통합하는 경우 테이블의 모습을 나타냈다. 즉 이게 칼럼 네임이에요. 그러니까 어트리뷰트 네임이죠. 원래는 사원 번호, 사원 성명, 사원 형태, 유형, 셀러리, 급여, 디파트먼트, 이건 포린 키로 왔겠네요. 그러니까 포린 키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에치레이트가 뭘까요? 여태까지 안 썼던 건데 에치레이트, 이게 본보면 이거고,
H 레이트가 시간급인가 봐요. 시간급. 그쵸? 그쵸? 시간급. hour rate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썼던 의도는, 내 의도는 보니까 이 이름만 봤을 때 그렇다 이거지. 그 다음에 OT 레이트는 overtime rate, overtime salary. 나 같으면 rate라고 안 할 것 같아. 이게 샐러리 같으면, 그러니까 monthly salary 아니야, 이거. monthly salary. 그런데 여기가 이제 시급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샐러리가 2만 원인데, 얘가 시간급이 뭐라는 거예요? 기본급은 2만 원이고, 이만큼을 준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데이터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데이터 값 가지고도 이제 막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급은 1,000원이네요. 시간급은 1,000원인데 오버타임은 1,000원이네요. 이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죠. 유니언이라 그래서 아마 이게 뭐 유니언이라는 거는 저건데 노조 이런 얘기인데 뭐 어쨌든 간에 이게 인사관리에서 쓰는 유니언은 노조를 말하는 건데 어쨌든 포린키 2래 이것도 아마 어디서 테이블이 유니언 테이블이 있어갖고 이렇게 오고 이거 디파트먼트 테이블이 있어갖고 이렇게 오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F1, F2라 하는데 이건 내가 볼 때 명백히 잘못했어요. 이것도 F1이 FK고 이것도 FK일 뿐입니다. 다만 자기가 1, 2를 붙인 것 뿐이죠. 그 다음에 요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낱널이면서 유니크하다. 낱널이면서 유니크 낱널이다. 여기 널 값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RDBMS에서 낱널이라는 걸 표현하지 않으면 널이 디폴트입니다. 프라이머리 키를 제외하고는 널이 디폴트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로 보게 되면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고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저거 정규직인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이쪽 테이블은 안 생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번인 경우에는 아마 임시직인 모양이에요. 이 사람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여기 데이터도 들어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정규직은 요 테이블에서 들어가 있고, 그쵸? 정규직은 이 본봉이 들어가 있고 했는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례를 만들었대요. 여기서 타입, 서브 타입을 구분할 수 있는 컬럼이다. 즉, 사원 구분에 해당되는 컬럼이다. 요 타입이 그렇다네요. 그 다음에 여기 써 있네. 디파트먼트는 정규직일 경우에 부서로서. 정규직일 경우에 부서예요? 그러면 얘가 정규직이 아닌데 왜 부서가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들어왔잖아요. 보세요. 얘랑 얘가 40번 부서잖아요. 얘도 40번 부서잖아요. 그러면 디파트먼트는 정규직일 경우에 부서로서 관계로 인해 생성되는 컬럼이다.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정규직인. 비정규직인 경우에도 데이터 값은 들어왔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건 익스클루지브 오와 즉 인클루지브로 가야 되는데 잘못 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유니온 임시직일 경우에 협력업체로부터 관계로 생성된 컬럼이다. 협력업체를 유니온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쵸? 협력업체 우리 서브 컨스트랙트거든요. 사실은 그 협력업체를 정확한 이 표현을 하게 되면 서브 컨스트랙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 유니온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오케이. anyway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게 그 협력업체 코드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지. 하나의 테이블로 통합이 유리한 경우가 있고 하나의 테이블로 통합이 불리한 경우가 있대요. 왜 그러냐면 서브 타입을 집어넣는데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 게 좋은 경우도 있고 하나로 만드는 게 불리한 경우도 있대요. 데이터 액세스가 간편하다. 그렇죠? 통합이 유리한 경우 하나만 읽으면 되니까 뷰를 활용하여 서브 타입을 액세스하거나 수용 가능하다. 뷰라는 거 얘기를 지금 처음 나왔습니다. 뷰는 이제 가상의 테이블이다 이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바운더리에 들어오는 값들의 집합을 뷰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관계형 DB는 가상의 테이블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뷰를 활용하는데 좋대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사원인데 이게 4번이 들어있고 성명이 들어있고 주소가 들어있고 막 데이터가 많아요. 그래서 500바이트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사원에서 신체 사항이 하나 있어. 키, 몸무게, 이런 게 들어있다고 쳐. 근데 내가 이번에 보고 싶은 건 뭐만 보고 싶으냐면 4번, 성명, 키, 몸무게만 봐야 돼요. 그럼 이때 이거 데이터 2개 조인 해갖고선 찍어주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 2개 테이블로부터 가상의 테이블로 이걸 미리 만들어 놨다. 예를 쓰자. 이거 V 언더바 헬스라고 하나 만들어 놨다고 칠게요. 헬스라고 만들어 놨으면 select asta from
v 언더바 헬스를 치게 되면 얘네 둘을 조인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와 똑같이 가상의 테이블로 이미 얘는 존재한다. DB에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게 뷰입니다. 가상의 테이블로 수행 속도가 좋다.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런데 테이블이 너무 커지면 오히려 메모리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1000바이트로 다 데이터베이스 버퍼 블락을 만들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600바이트로 설계했다면 600바이트 쓰고 난 다음에 얘를 버립니다. 안 써요. 다음 블락에 다음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만일에 300바이트로 설계를 했다고 쳐보세요.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고 요만큼을 안 쓰는 거죠. 이거를. 버퍼 블락 단위로 다 데이터를 처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면 테이블이 크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오히려 좀 깔끔하지 않았나.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서브 타입의 구분이 없는 임의의 집합으로 가공형이다. 즉 AND OR 안 쓰고 한 번에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조인 감소를 줄여준다. 복잡한 처리 SQL로 통합하기가 쉽다. 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통합을 했을 때 불리한 경우는 난널 제한 불가다. 즉 그러니까 통합이 불리하면 서브 타입에 난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를 채워야 된다는 얘기죠. 테이블의 칼럼 수가 증가할 수 있고 블락 수가 증가할 수 있다. 처리 시마다 그러니까 조인을 해야 된다. 타입이 그러니까 확인해야지. 1일 때 뭐 해라, 2일 때 뭐 해라, 이런 식의 이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덱스가 더 증가한다. 당연하죠. 테이블이 두 개니까 이쪽에서 인덱스 하나 있었다 그러면 프라이머리 인덱스, 이쪽에 가서도 인덱스가 있으니까 이 인덱스에 대해서 이 인덱스가 또 생기니까 인덱스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즉 공간에 낭비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서브 타입의 기준 테이블 변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그래서 말한 거죠. 이게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게 A는 당연히 바뀌었고 앞에 여기 A네요. 요거만 먼저 바꾸고 이제 여기 와서 이제 B하고 C를 이렇게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죠. 이런 게 서브 타입을 엔티티화 시키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슈퍼 타입에서 서브 타입을 추가하여 각각의 서브 타입마다 하나의 테이블로 만든다. 그러니까 분할된 테이블에서는 해당 서브 타입의 데이터만 포함돼야 한다. 주로 서브 타입의 많은 양의 속성이나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적용된다. 서브 타입의 많은 양의 속성이나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그러니까 적용된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거 제일 싫어하는 말이라 그랬죠. 서브 타입의 많은 양의 속성. 그럼 지금 많은 양이면 10개야, 100개야, 1000개야.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많은 양이라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칼럼이 100개가 된다는 거예요, 1000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설명에서는 위험하고 여기에 봤을 때 여기에 들어오는 속성값이 DB마다 자기네 메모리 데이터베이스 버퍼 블락으로 썼을 때 이 안에 이 데이터 다 합한 것이 블락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지 더 명확한 설명입니다. 많은 양이라는 건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는데 절대로 이것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베이스 버퍼 블락이 이번엔 100바이트라고 설계를 했다 할게요. 그럼 요게 120바이트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놈은 어디에 들어오냐면 2개 블록에 들어와서 나머지 80을 버려요. 안 쓴다고. 그러면 메모리 효율이 떨어지거든. 그런 걸 고려해서 그 정도의 크기의 많은 양 이런 이제 설명을 해야 되거든. 이렇게 쓰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가 길이가 너무 길면 오히려 성능이 저하할 수 있다. 너무 길면 몇 바이트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DB별로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만일에 데이터 모델러가 되시겠다. 그러니까 DAP 자격증을 따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DBMS를 기준으로 봤을 때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하드웨어의 데이터베이스 버퍼 블락 사이즈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몇 바이트 내로 설계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절차에 대해서는 서브 타입마다 테이블로 만들어라. 테이블로 만들고 서브 타입의 속성들은 칼럼으로 바꾸고 테이블마다 슈퍼 타입의 속성을 칼럼으로 즉 포린키로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서브 타입마다 해당되는 관계를 여기 포린키로 갖고 오라는 얘기가 있네요. 테이블마다 슈퍼 타입의 관계를 PK로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사례로다 이런 그림을 그렸네요.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두 개로 만든 거예요. Registration EMP, 그 다음에 Register EMP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정규직 사원이고 Temporary, Temp ELP, Temporary 그 Employee다 그랬을 때 보면 거기에서 남는 게 뭐였었냐면 EMP 언어는 당연히 갖고 와야 되겠죠. 왜? 얘가 foreign key로다. 사실은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요거만 잘라낸 거잖아요. 정규직 사원만 잘라냈잖아. 요게. 근데 아까 여기서 얘는 2번이었는데 요게 2번이었잖아. 근데도 정규직으로 또 들어왔네요. 얘네들은 1번이었고 데이터가. 그래 놓고 보세요. 얘는 보세요. 데이터가 달라졌잖아. 달라졌는데 temporary EMP에는 뭐가 더 들어왔어요? 유니언과 디파트먼트가 또 들어왔다는 얘기죠. foreign key로다.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외부 서브 컨스트랙트 협력업체 데이터가 들어온 거 디파트먼트 여기도 디파트먼트가 들어왔고 여기도 디파트먼트가 들어왔네요. 어쨌든 디파트먼트는 공통으로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 하려면 제가 좀 여기 보면 부서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부서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부서가 빠졌다. 그래 놓고 저렇게 예제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혼동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뭘 테이프 잡자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서브 타입의 기준으로 여러 개 테이블로 분할하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가 있고 불리한 경우가 있답니다. 그렇죠? 유리한 경우는 서브 타입의 속성들에 명확하게 유리하다. 처리 심하다. 서브 타입 이용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즉 1일 때 2일 때를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유리하다. 스캔 시에 유리하다. 전체 풀 테이블 스캔입니다. 데이터를 다 읽어낼 때 유리하다. 단위 테이블의 크기가 감소한다. 당연한 얘기고. 그러면 이제 불리한 경우는 서브 타입 구분 없이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경우 유니온이 발생한다. 여기서 말하는 유니온은 이거 합집합을 말하는 유니온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 외부 업체 서브 컨스트럭트가 아니라 그 다음에 유니온으로 발생하면 카테션 프로덕트인데 이거 진짜 데이터량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처리 속도가 감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리 시에 여러 개 테이블을 처리하는 경우에 증가한다. 즉 테이블 여러 개 읽어와야 된다. SQL이 복잡해지고 부분 범위 처리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여러 테이블을 합친 뷰는 조회만 가능하다. 즉 조회만 가능한 게 아니라 뷰는 조회만 가능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어디 갔냐? 뷰가 참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했나? 지웠나 보네요 벌써. 아까 뷰라는 거 설명했잖아요. 여기서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에서 항상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묶어서 뷰 테이블로 만들어서 EMP 언더바 헬스로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게 뷰예요. V 언더바 H라는 뷰라고 만들어 놓을게요. 즉 그런데 여기에 키가 177로 돼 있어요. 제 키가 177이거든요. 177로 돼 있는데 그럼 여기도 뭐가 들어왔다는 거야? 채용락이 177이라는 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를 179로 바꿨어요. 뷰 테이블을. 그러면 여기도 반영할 수 있어요. 9라고. 뷰를 핸들링해서. 그런데 애너말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이 항목들이 너무 많은 항목들이 뷰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냐면 너무 많은 테이블들로부터 이렇게 와서 온 거예요. 그런데 얘가 항상 이 고치는 데가 한 군데라면 모를까? 여러 군데 고친다든가 알고리즘을 가지고 고쳐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다면 진짜 처리하기가 복잡해지고 잘못되었어요. 애너말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해지는 뷰는 그냥 조회로만 써먹지 얘를 갖고 입력 수정 삭제를 발생시키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죠. UID 관계가 어렵다. 하나만 이제 골라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고 다음에 개별 타입 기준 데이터를 바꾸어라. 보면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뭐가 되어 있냐면 개별 타입 그러다 보니까 A, B, C로 되어 있는 걸 A, B, C로 개별 타입으로 다 바꿔주는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전제로 다 얘기를 한다면 슈퍼 타입, 서브 타입을 각 테이블로 변환하는 경우다. 우리가 제일 저는 이걸 레커멘드 해요. 사실 그릴 때 이걸 하는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이 책을 쓴 사람은 예제를 이렇게 저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뭐 슈퍼 타입을 서브 타입으로 바꾸라는 거죠.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으로.
그 다음에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 테이블 간에 1대1 관계가 생성된다. 아닐 수도 있어요. 1대 빵의 관계가 생성될 수도 있어요. 1대 0의 관계가 생성될 수도 있다고. 왜? 여기서 비정규직인 경우만 생길 수 있다.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합치면 전체와 같게 된다는 면에서 개념적으로 아크 관계와 유사하다. 즉, 이걸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에 있는 걸 합하면 여기에 있는 숫자하고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의 경우를 만족할 때 사용한다. 전체 테이블이 처리가 빈번하게 발생할 때 이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이걸 읽어보시면 개별 타입으로 바꾸는 게 제일 무난하겠구나 알 수 있어요. 서브 타입의 처리는 주로 독립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적용된다. 테이블을 통합했을 때 각 칼럼수가 너무 많아지는 경우에 적용한다. 그렇죠. 칼럼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전체 데이터 랭스, 로우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길이가 길어진다라는 얘기는 뭐다? 아이오 트래픽을 더 발생시키고 메모리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각각으로 나누는 게 어떻겠느냐. 칼럼수가 너무 많아지는 경우만. 컬럼수가 많은 경우에 적용한다. 주로 공통 부분에서 발생한다. 트랜잭션이 즉 다시 말해서 변동사항은 이쪽 부분에서 생기는 거고 얘네들은 한번 세팅해 놓으면 거의 안 바뀌는 이런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써놨네. 슈퍼 타입의 단일 테이블로 클러스터링 할 때 사용된다. 클러스터링이라는 건 한꺼번에 묶어내는 걸 말하는 거죠. 서브 타입 변환 예제. 서브 타입은 데이터 모델링이 이렇게 이제 바꿔나가는 모양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엔티티가 1이 있어요. 엔티티 1에서 2로 갔고 3로 갔어요. 그치? 왔다 갔다 해네. 이쪽으로 다도 릴레이션을 줬고 이쪽으로 다도 릴레이션을 줬어요. 그러면 키가 속성 21이 있고 이건 1이니까 1112 그 다음에 이거는 3일 그러니까 3이니까 3일 3이 해서 3일 3이 33 어디 갔어? 33은 여기 있나 봐요. 33 34의 서브 타입 35 왜 이렇게 그렸을까? 36 서브 타입 속성이 35, 36, 37, 38이 들어왔나 봐요. 요거에 따라서 이게 더 들어오고 뭐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두 개로 나눠졌는데 속성 2일이 있고 한 개, 두 개로 나눠져서 21, 22, 23, 24, 25로 들어갔어요. 그쵸? 그 다음에 11, 12, 13, 14가 들어갔어. 이거를 정보학 방법으로 만드니까 속성이 여기에서 두 개 들어있고 똑같잖아요. 그쵸? 서브 타입에서 서브 타입 세트 1이에요. 서브 타입 세트가 여기 있겠죠. 속성 1이나 2가 서브 타입 세트겠죠. 뭐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든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걔가 릴레이션을 가져가죠. 가져가서 13, 14가 들어가는 요런 설계가 되는 거죠. 맞네요. 그 다음에 얘는 들어오니까 키 2. 얘가 포린 키로 들어가고 다시 내려와서 익스클루지브 관계로 해서 키 2가 1, 2 갈 수도 있고 1, 2 가는 수도 있는데 서브 타입 세트 2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서브 타입 세트 2가 존재해야 되겠죠. 아니면 얘가 그걸 대신하든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 여기 지금 요 사람이 그러니까 익스클루지브 관계를 표현할 때 보면 요 관계를 표현할 때는 얘로 했을 때 분기점이잖아. 이 분기를 시키는 아이템이 여기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억셉트 받은 것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프로그램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RDB의 좋은 설계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서브 타입 31 서브 타입 31이네요. 31이면 여기에 서브 타입 31이 있겠네. 서브 타입 32가 여기 있겠네. 그러면 키 3 이렇게 볼게요. 얘는 non-identifying 관계예요. 이 키 1이 이쪽으로 내려갔고 얘는 실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identifying 관계. 키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PK로 들어갔잖아. 그쵸? PK로 들어갔는데 요 두 개가 concatenate 돼서 primary 키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키 1, 키 3 여기는 키 3, 키 1인데 뭐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틀린 거 아니야.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계해 놓으면 안에서 얘가 인덱스 잡을 때 순서가 뒤집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나 같으면 얘가 다 이렇게 썼으니까 요걸 바꿨을 것 같아. 이렇게 요걸 이쪽으로 내릴 것 같아. 요 키3 밑으로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에 따라서 서브 타입 세트 31 여기에서 서브 타입 세트 31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33, 34로 가고 그쵸? 34 그 다음에 서브 타입 세트 32가 있는 모양이에요. 32가 있어갖고 32의 분기점에 따라서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속성이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했을 때 보면 이거를 조금 아까 말했던 그 개별 타입 기준으로 만든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의 엔티티로 만드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앞에 이 예제에서 제일 먼저 말했던 게 뭐냐면 이거 서브 타입을 이걸 통합적으로 하나로 만드는 경우에 장점, 단점 설명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각각을 만들었을 때 장단점을 설명했었고 그렇죠? 그것들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 그러니까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데이터 모델을 물리적 모델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나의 데이터 모델을 이용해서 하나 이상의 노드에 자신만의 데이터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모델을 전부 물리적 모델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것만 전환할 수도 있다. 모르겠어요. 전환하지 않을 걸 왜 설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서브 타입 혹은 몇 개를 묶어서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로 묶어서 만들었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이런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번에 나오는 게 이제 서브 타입을 각각의 테이블로 만드는 경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걸 갖고 설명할게요. 이건 똑같은 예제니까. 보면 키 1에서 1, 1, 2의 서브 타입 셋 여기는 들어갔네. 서브 타입 셋 1이 그럼 서브 타입 셋 1이 들어왔을 때에 이것에 따라서 어디로 가고 이렇게 설명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는 4개, 5개의 컬럼이 들어있고 하나의 프라이머리 키가 있고 이놈이 포린 키로 가져가서 3개의 컬럼을 관리하고 3개의 컬럼을 관리하죠. 그러면 보세요. 요거 봐봐. 컬럼 21이 들어있지. 여기도 컬럼 21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럼 이건 공통 부분 아니에요? 공통 부분이면 나 같으면 여기다 설계해야 한다고. 왜? 이 조건에 따라서 얘가 이걸 가질 수 있고 얘가 이걸 가질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투안이 없잖아. 투안이 여기 있잖아. 그런데 그 밑에 들어가서 둘 다 공통 부분으로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얘랑 같다는 거 아니야? 이름이 같잖아 벌써. 그 다음에 3일, 3일이 같죠. 그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서브 타입 테이블로 만드는데 이게 이제 물리 모델에서 이렇게 중복을 둬도 물리 모델에서는 이해를 해줘요. 왜 그러냐면 얘를 하나 읽을 때 31은 항상 읽어야 된다면 여기다 만드는 것보다 각각의 테이블에 존재시키는 게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합니다. 엔티티 1은 그대로 테이블 10으로 전환되었다. 테이블 10. 그 다음에 앞에 있던 거. 그 다음에 서브 타입 세트라는 일종의 구분 코드라는 속성을 할 수 있다. 이거 구분 코드라 했자 이게 일일 때, 남자일 때, 여자일 때, 정규직일 때, 비정규직일 때, 뭐 이런 식으로다. 서브 타입 세트는 컬럼, 서브셋으로 전환되었다. 컬럼으로. 엔티티 1의 서브 타입 1, 2는 서브 타입 세트의 속성에 들어가는 대응으로 컬럼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 엔티티 2네요. 여기 썼잖아. 엔티티 2 요거잖아. 요거. 엔티티 2 요거 말하는 거죠. 엔티티 2는 서브 타입별로 테이블을 분리한 모습이다. 테이블을 분리했잖아요. 그쵸? 21, 22로다 테이블로다. 서브 타입 테이블로 22 테이블로 전환했다. 이때 공통 속성인 키, 속성 21은 양쪽 모드에 전환되었다. 즉 공통 부분이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실제 여러분들하고 한다 보면 요거에 따라서 1, 2가고 1, 2 갈 수 있다면 이건 공통 부분이니까 공통 부분은 여기다 갖다 놓을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죠. 엔티티에서 공통 관계는 키1으로 전환되었다. 엔티티 3, 이 앞에서 엔티티 3죠. 요놈, 요쪽 부분은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 종류 서브 타입 세트를 가지고 있다. 위에 물리 모델 이 중에서 서브 타입은 32에 있는 서브 타입별로 분리한 모습이다. 내 말이 맞네. 32를 기준으로 다 서브 타입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별로
뭐 프라이머리 키 이런 게 포린 키가 전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어요. 서브 타입을 통한 테이블로 서브 타입을 통합 테이블로 만든다. 서브 타입들을 보세요. 요거 아까 그거를 통합 테이블로 만든 샘플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칼럼이 한 군데만 들어가니까 칼럼 21이 맞는 거죠. 그래서 아까 통합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 아니면 분리하는 게 유리하다 뭐 이제 그 설명했던 예제들을 이렇게 뭐가 유리한지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런 사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테이블 10이 있고 얘는 그냥 그대로 서브 타입으로 다 찢어서 설계해 놓은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실습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그 실습 예제 부분은 제가 연습 문제 뒷부분에 달아서 이렇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테이블을 만들었으면 테이블 목록 정의서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엔티티 정의서도 만들었고 관계 정의서, 속성 정의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나 똑같이 그 테이블과 관련된 정의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계정계 시스템에서 어느 은행의 계정계 시스템에서 이런 항목들 테이블 아이디, 테이블명, 그 다음에 테이블은 스탠다드 타입, 대부분 스탠다드 타입이네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교차 개체인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분류에서는 여기에서는 뭐 그러니까 단위 메뉴, 분류, 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테이블 스페이스는 어디에 들어갈 것이고 파티션을 할 거냐 말 거냐 발생 주기는 그 다음에 월간 발생량 그 다음에 보존 연한 요런 부분은 나중에 스페이스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 관리. 그래서 총 건수는 얼마나 되니까 디스크 에리어 볼륨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제 요런 정도를 관리하는 이 그 테이블 목록 정의서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니 하고 이제 여기서 이 예제를 하나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성 칼럼 변환인데 왜 테이블을 바꿨으니까 속성을 칼럼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속성들이 이제 칼럼으로 하나의 칼럼으로 바뀌는데 일반 속성의 경우에 일반 속성은 엔티티에 있는 각 속성들에 대한 칼럼들의 사례 데이터표의 칼럼명란을 기록한다. 그러니까 칼럼이 뭔지 칼럼 명칭을 먼저 만들고 칼럼 명칭은 속성의 명칭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개발자와 사용자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표준화됐던 그 표준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DAP에서 말하는 게 표준, 그 다음에 데이터 표준, 그 다음에 품질, 그 다음에 모델링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표준화된 용어의 약어의 사용은 SQL 그 해독 시간을 감소시킨다 그러는데 뭐 이거는 뭐 표준을 등록해서 사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짧은 이름이 좋습니다. 짧은 이름이 좋다. 그 다음에 SQL 이하고 Reserved World는 피한다. 예를 들면 Select 같은 거, From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떤 날짜가 있어요. 시작 일자가. 그럼 From Date, Date From 뭐 이렇게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Date는 안 쓰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Reserved World 예하고 즉 SQL에서 쓰는 용어들 Select, From, Where, And, Or 뭐 이런 그 우리가 SQL을 쓰면서 쓰는 명령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create 뭐 이런 가능하면 reserved world는 이제 안 쓰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고 칼럼 명칭은 짧은 것이 좋다. 여기 써 있잖아요. 짧은 것이 좋으며 짧은 명칭은 개발자의 생산성인데 컴파일링이나 이 인터프리테이션 하기가 좋기 때문에 짧은 명칭이 긴 것보다는 좋습니다. 제가 뭐 회사에 갔는데 표준화를 만들긴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산 관리하는 건데 월간, 생산, 계획, 변경 이렇게 이제 테이블 이름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엔티티 이름을. 월간이니까 이 사람은 MON을 쓴대요. monthly로 하니까 MON, 언더바. 생산이니까 MFG 써요. manufacturing, MFG. 그 다음에 월간 생산, 계획이니까 PLN, planning. 실제 이렇게 쓰는 회사를 본 거예요. PLN을 쓰고 월간 생산 계획, 변경이니까 CHG. CHG가 뭐예요? 테이블 이름이에요. 그럼 테이블 이름만 해도 벌써 얼마예요? 13, 12, 13, 14, 15바이트예요. 그래 놓고 그 뒤에다 뭐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데이트면 언더바, 시작 데이트면 st 언더바 데이트. 아니 이놈 거 칼럼 네임 하나만 20바이트 30바이트 되는데 이거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도 짜증날 거예요. 이런 이름보다는 가능하면 생산성을 고려한 여러분들이 약어나 이런 것들을 표준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필수 속성은 null, unique. 필수 입력 속성은 null, unique, 난에 nN을 표시한다. 무슨 얘기냐면 난널이라고 표시한다 이런 얘기죠. nN이 난널의 준말이니까 난널이라고 표시한다 이런 얘기고, 실제 테이블에 대한 설계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능하다면 표본 데이터를 입력한다. 즉 스탠다드 데이터를 하나를 만들어서 검증하는데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바꾸는 게 primary identifier, primary unique identifier, primary key 기본 변환을 했는데, 제일 먼저 논리 데이터 모델의 primary UID는 물리 데이터 모델에서 기본 키로 생성된다. 즉 primary 키로 생성된다 이런 얘기죠. 실제 DDL,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죠. DDL이 뭐뭐 있다 그랬어. DDL 많지도 않아요. 뭐뭐 있다 그랬어. create 한 거 날리는 거 뭐야? drop. create에 고치는 거 뭐야? alt. 3개밖에 없어요. DDL은 create, drop, alt. DDL에서는 기본 키 제약 조건의 형태로 객체가 생성된다. 다시 말해서 create 테이블 할 때 프라이머리 키를 같이 생성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환 절차는 사례 데이터 표의 키 형태란에, 그러니까 엔티티의 프라이머리 UID에 속하는 속성은 프라이머리 키 PK라고 표시하고, PK로 표시된 칼럼은 NN, 난널이며 U는 뭐라는 거, 유니크라는 뜻이겠죠. NN, U라고 한다. 실제로 여기서 예제를 하나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런 테이블을 만들고 난 다음에 NNU 해고선 이 만든 사례를 봤었어요. 여기 있잖아. NNU. 그러니까 뭐야? 얘는 프라이머리 키인데 난널이면서 유니크하고, 얘는 난널 값이 들어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해 줘야 된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실제 예제로다가 이 사람이 뭘 해줬냐면 요 테이블 2개를 가지고선 만드는 사례를 한번 만든 거죠. 키는 emp 언더바 NO는 요거는 이제 요거 2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이거는 이 방법론에 따라서 만든 거니까 사원 번호는 키 형태로다 emp 언더바 NO라고 쓰는데, 이 사원 번호는 emp 언더바 NO라고 쓰는데 프라이머리 키며 난널이며, 그 다음에 데이터 값은 이런 유사한 값들이 들어온다. 이때 이런 거 뭐 만들기 싫으면 안 만들어도 되는데, 가능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샘플 데이터는 한두 개 만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저도 권장을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프라이머리 UID는 기본 키로 바꿔라. 이게 무슨 소리야? 프라이머리 UID. 여기서는 관계의 UID 바는 기본 키로 변환한다. 즉 논리 데이터 모델의 프라이머리 UID에 속하는 속성 중에서 해당 엔티티 자체에서 생성된 것도 존재하지만 어디야? foreign 키로 받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관계에서 생성되는 UID 속성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identifying 관계로 넘어갔을 때 상대방의 foreign 키가 나의 프라이머리 키로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관계 속성 UID의 변화는 기본 속성 UID 변화가 약간 다르대. 약간 다른 게 뭐가 다를까요? 여기서 보세요. 난널, 유니크, U1을 표시한대. 요걸 표시한대. 요거. 근데 뭐 U만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U1 뭐 2개 있으면 U2 뭐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키 형태란에 PK, FK를 표시하고 여러 개 UID 바가 있는 경우에는 PK, F1, PK, F2. 즉 다시 말해서 PK에 존재하는데 첫 번째에서 들어온 거냐, 두 번째에서 들어온 거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서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죠. 이것도 변환 예제로다. 뭐 여기 여러 개의 구성된 PK, FK를 각각 다 표시해 주는 게 좋겠다. 표본 데이터를 추가하자. 해서 교육과정을 등록하고 학생이 등록한다 그래서 하나의 학생은 여러 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고 한 교육과정은 여러 학생이 올 수 있다라 해서 매니 투 매니니까 교차 개체로 빼놓은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것도 그냥 등록보다는 교육과정 등록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보세요.
얘도 프라이머리 키로 갖고 얘도 프라이머리 키로 갖고 등록 일자가 있는 모양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거 두 개만 가지고는 과정을 두 번 등록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 과정을 한 번 등록했는데 빵꾸가 났어요. F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다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은 똑같아요. 학생도 같아요. 그렇다면 유니크 키로 만들 방법이 없으니까 등록 1이라는 칼럼을, 그러니까 필드를 추가해서 유니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해주겠다는 얘기지. 요것도 포린키에서 왔고 요것도 포린키에서 왔는데 FK1에서 왔다, FK2에서 왔다 이랬는데 이것 순서는 이 위에 나타난 순서하고 뭐 일치하게 쓰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게 어떤 거는 이 똑같이 왔는데 하나는 과목 코드 뭐 학번 오고 하나는 학번 과정 코드 뭐 이렇게 오면 그 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예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lternate UID 유니크한 세컨더리 키에 대해서 그 변환을 해주겠다. 논리 데이터 모델링에 정의한 세컨더리 UID는 alternate 키들로 집합 상태와 집합 선택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건 나중에 퍼포먼스 때문에 인덱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세컨더리 UI들은 물리 데이터 모델에서는 유니크 키로 생성된다. 변환 절차의 기본적인 프라이머리 UID 변환 절차와 똑같이 만들면 된대요. 그런데 이 책에는 그 UID를 얼터네이트 키를 자꾸 이 유니크한 얼터네이트 키만 얘기를 하는데 non 유니크한 얼터네이트 키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테이블 정의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칼럼명, 한글명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쓰는 게 어떻게 씁니까? 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요거 만든 거랑 테이블 아이디 보세요. 테이블명 했죠? 똑같이 이제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번엔 테이블 정의서니까 하나의 테이블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칼럼들을 쭉 다 쓰고 많으면 많은 대로 다 쓰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은 뭐고 랭스는 어떻게 되고 유니크 키냐 아니냐 yes, no 따지겠죠. 프라이머리 키냐 아니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조금 그래요. 시스템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인데 유니크가 아니다라는 건 이건 좀 예제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제 같은 거 볼 때에도 잘 관심 있게 보세요. 그 다음에 reference table 이게 foreign key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 foreign key가 어느 테이블로부터 foreign key가 들어왔는지 참조하는 칼럼은 뭔지 데이터 유형은 어떤 데이터 유형인지 그러니까 칼럼 유형이 그 validation 룰 예를 들어서 validation 룰이라는 게 여러분들 비즈니스 룰이 있었잖아요. 이 물리 모델링에서는 체크 컨스트레인트라 그랬잖아. 체크 컨스트레인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디폴트 값은 뭐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퍼밋 값은 뭐가 들어올 수 있고 범위는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써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바꾸는 겁니다. 관계를 바꾼다 그러니까 릴레이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릴레이션은 뭐로 처리되죠? 포린 키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책에서는 한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샘플을 만들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1대 매니 관계, 1대 다 관계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 여기서 해요. 관계 중에서 가장 많은 형태로 관계에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데 M 쪽에 즉 서브 타입 쪽에 뭐가 있다? 관계 칼럼은 선택 사항이 결정된다. 즉 이렇게 노테이션이 그려졌다면 어디에? 이쪽에 포린 키가 존재하는 거죠. 왜? 슈퍼 타입이 이쪽이니까 교사가 교육 과정을 담당하니까 이런 얘기죠. 1쪽에 있는 PK를 M쪽에 포린 키로 간다. 1쪽에 있는 매니 쪽에 있는 여기 1이잖아. 이게 맨데터리 쪽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뭐로 가져간다? 여기로 가져간다. 그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칼럼은 뭔데? 아까는 요 테이블에서 칼럼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관계 전환에서는 어느 건데 PK로 쓰이는데 이름은 뭔데? 뭐 텀은 뭐 발생 주기나 이렇게 되겠죠. 텀이나 그 다음에 거기 포린 키다, 난널 값이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보면 INST 1이라고 그랬는데 INST 1이라는 게 뭐냐면 그 포린 키인데 포린 키 값으로 다 갖고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뭔데
다른 테이블에서 갖고 오는 값은 뭐를 갖고 온다, 이런 이제 예제를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냐면 1대 M 관계에서 일적의 맨데토리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관계일 때는 변환시 주의사항은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차일드 쪽에 레코드로우는 여기서 뭐 로우라고 썼다, 레코드라고 썼다. 레코드라는 말을 여태까지 쓰지도 않았어요, 이 책에서. 근데 지금 레코드라고 쓰네요. 자식 쪽의 로우가 반드시 하나 이상은 되어야만 부모 쪽의 로우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 이상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자식 쪽의 로우를 삭제할 경우에는 전체를 다 삭제할 수는 없고 반드시 하나 이상의 자식 레코드 로우를 남겨두어야 한다. 또는 자식 부모 레코드를 동시에 삭제해야 된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볼 때는 자식 쪽이 아니고 요거 페어렌트 쪽에 로우를 삭제할 경우에는 전체를 다 삭제할 수 없고, 왜 그러냐면 페어렌트가 날라갔는데, 자기는 날라갔는데 자식 쪽은 남아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게 뭐예요? restrict delete라는 얘기거든. 하나 이상 자식은 남겨 있어야 된다. restrict. 아니면 둘 다 동시에 부모 쪽 날라갈 때 자식도 다 같이 날라가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cascade delete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 규칙을 꼭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자식 쪽이 아니라 페어렌트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페어렌트 쪽. 자, 관계의 변환에서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 관계, 1대1 관계가 저번에 설명했어요. 하나 저 테이블이 너무 커질 때는 1대1 관계로 찢을 수 있다. 왜? 사원 테이블에 뭐 신체 사항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게 되면 쓸데없이 레코드가 IO 트래픽에 의해서 메모리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는 1대1 관계로 뽑아주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럼 로지컬 모델에서는 그렇게 설계했더라도 물리 모델에서는 신체 사항 테이블을, 헬스 테이블을 따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1대1 관계를 물리 모델로 변환하는 과정은 옵셔널리티, 기술성에 따라서 선택성, 기술성에 따라서 다른 방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양쪽 다 옵셔널인 경우에는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 테이블이 외래키를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 즉 다시 말해서 1대1 관계라고 치면 네가 페어렌츠가 될래 이걸 따져야 되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쪽이 뭐라는 거예요? 페어렌츠 쪽이 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보면 이쪽에 마더보드가 맨데토리죠. 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야. 근데 이 마더보드들은 사용하는 코드가 1대1. 얘가 왜? PC에는 하나의 마더보드는 들어가는데 마더보드가 안 들어간 거, 빈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도 마더보드는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마더보드는 왜? 마더보드 기준으로 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변환 예제에서는 똑같은 예제입니다. 이 칼럼들은 똑같이 그리면 되는 거다. 이렇게 예제 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음에 변환시에 1대1 관계의 변환시의 주의사항은 1대1 관계에 의해서 생긴 모든 외래키는 유니크 키가 필수적이다. 반드시 유니크 해야죠. 한쪽이 옵셔널이고 다른 한쪽이 맨데토리라면 맨데토리 쪽에 테이블에 외래키가 생긴다. 이렇게 씁니다. 맨데토리 쪽의 테이블에 포린키가 생긴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거 왜 이렇게 쓰는, 저 진짜 이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예제에서 보면 맨데토리하고 옵셔널이면 맨데토리 쪽에 포린키가 생긴다. 저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맨데토리 쪽의 테이블, 맨데토리 쪽의 테이블 PK가 외래키로 생성된다. 그러니까 저쪽에 가서 PK로 생성돼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저렇게 써놨습니다. 양쪽 다 맨데토리라면 반드시 변환 시에 어떤 테이블이 외래키를 생성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더 많이 활용되는 테이블 쪽이 맨데토리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레코멘드 해드리겠습니다. 또 똑같이 이런 관계가 있었을 때 데이터는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1대1 순환 관계의 변환에서는 데이터의 계층 구조죠. 계층 하이라키칼, 조직도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이라키칼 구조가 조직도 밖에 생각 안 날 수 있지만 저는 실제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보험 설계사가 있잖아요. 보험 설계사는 마스터 보험 설계사가 있어요. 거기에 차일드 보험 설계사가 있어요. 그 보험 설계사가 또 차일드 보험 설계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질에 왔을 때 10%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은 5%를 받고 이 사람은 3%를 받는다라는 하이라키컬, 이 피라미드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피라미드 구조가 그 보험 설계사 같은 것들이 이제 피라미드 구조인데, 이런 것들도 리커시브 관계를 해주면 됩니다. 이 사람의 상위 설계사는 누구고 이 사람의 상위 설계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로 해서 나의 상위 설계사 아이디만 들어갈 수 있다면 리커시브 관계로 다 틀림없이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실제 사례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옵셔널리티에 관계해야 한다. 뭐 이런 이제 이거는 뭐 논리 모델링도 똑같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최상위 속성의 특정 값을 지정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왜 그러냐면 최상위 관계 속성에 대부분 널 값이 존재한다라고 우리 논리 모델에서 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 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변환 절차. 왜 그러냐면 포린키에 난널로 집어넣어놨어요. 포린키를 설계할 때 난널로 집어넣어놨다면 무엇인가 값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널 값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최상위인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셀프 코드를 집어넣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쉬울 것 같습니다. 해당 테이블 내에 외래키 칼럼을 추가한다. 외래키는 같은 테이블 내에 다른 로우의 기본키 칼럼을 참조하게 된다. 매나 똑같은 얘기 설명하는 겁니다. 외래키 칼럼 명칭은 가능한 한 관계의 명칭을 반영한다. 즉 외래키, 그러니까 포린키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포린키하고 요거 FK 정박지 언더바 고유 번호 했잖아요. 정박지의 고유 번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는 요 언더바를 해가지고선 포린키를 만들었네요. 근데 사실은 이거 릴레이션 딱 집어넣잖아요. 그럼 고유 번호만 들어갑니다. 요때 이거 여러분들이 롤네임으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이렇게 명칭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어디서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변환 예제는 뭐 똑같은 예제이기 때문에 데이터 값이니까, 다만 여기서 4번이 관리자 4번으로 들어왔으니까 여기가 MGR 아이디가 요건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분 이제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엠플로이 넘버는 맞아요. 이걸 보고 엠플로이 넘버인지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유추해야 되잖아요. 이 네임이 엠플로이 네임, job, 직책이 job인 모양이에요. hire date 입사일자, hire date는 고용일자니까, 뭐 아니면 입사일자니까 엔터런스 데이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관리자 4번이라고 MGR 아이디라고 만들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얘는 리커시브를 돌리잖아요. 그럼 얘도 뭐가 와야 돼요? EMP 언어가 와야 돼. 얘가 들어온 거니까. 그럼 롤네임을 주고 반드시 이름을 바꿔줘야 된다 그랬어. 왜? 하나의 개체 내에는 같은 이름이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관리자 4번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얘도 피지컬 네임도 EMP NO가 아니라 뭐라는 거야? MGR NO예요. 그러면 나 같으면 MGR 언더바 EMP NO로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규칙마저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표준화를 만들어서 지키게 되면 이걸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여기 볼게요. 7540 있네요. 7540이에요. 성산문의는 그러니까 전무이사인데 이 사람의 하이어 데이트는 74년 8월 1일 날 입사했나 봐요. 나이도 많네요. 그쵸? 어쨌든 74년이면 몇 년생이야 이게? 예를 들어서 대학교 졸업해서 74년이면 내가 7, 8학번이니까 와, 지금 뭐 거의 70 됐겠네요. 70 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제 옛날에 만든 거니까. 그런데 7540이에요. 나의 상위 관리자 4번은 누구라는 거야? 7540이야. 7540을 찾아가니까 누구야? 걔는 홍길동이야. 대표이사야. 아마 이 회사가 72년 03월 12일인가 봐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이 제일 오래됐구나. 이게 회사 설립일인가 보다 알 수 있는데, 아마 이것만 봐도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이 회사는 사장이 오나구나, 이런 이제 이 고용인 사장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이 아니고 자기가 사장이구나, 자기가 만들고, 이제 그런 것들,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데이터를 그냥 데이터만 보지 말고 데이터의 숨은 의미, 니면학을 다 여러분들이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를 분석하는데
진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강의하면서 이런 거 데이터 값 하나만 보고 나서도 그 회사를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전무이사가 들어와갖고 74년서부터 여태까지 다녔으니까 이 사람은 거의 대표이사하고 똑같구나. 그럼 대표이사를 못 만날 때는 최소한 전무이사는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갖고 뭐 요런 것들을 다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베타적인 관계, 베타적 관계 계속 설명했죠. 여기 이거 잘 봐야 돼요. 은행인데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계좌 구분이 있을 때 개인인 경우에, 단체인 경우에, 법인인 경우에 일리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주민번호, 코드, 사업자가 와요. 이게 정보공학 방법이면 이 안에 계좌번호가 프라이머리 키로, 포린 키로 다 넘어가야 되지만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이쪽이 멀티플이 오고 이쪽이 점선이 가면서 아크루다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 이걸 잘 기억해 줘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표기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꼭 좀, 그래서 이거를 이 정보공학 방법으로 그리니까 이렇게 됐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계약번호가 들어갔죠. 사실은 주민번호가 1, 2 들어갔어요. 그쵸? 단체가 1, 2 들어갔고 1, 2 들어왔어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은행 계좌가 있잖아요. 은행 계좌에 요거 세 개를 뭐라는 거예요? 은행 계좌 구분으로 했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갖다 놓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일반화 관계로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좌번호가 포린키로 다 들어가죠. 계좌번호가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런 설계는 이렇게 일반화 관계로 설계해 버리는 게 훨씬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개인인데 은행 계좌가 뭐냐? 단체인데, 아니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실제 업무에서는 은행 계좌인데 이게 개인 거냐 법인 거냐 이걸 보는 게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거냐에 따라서 외래키를 줄 때도 이쪽 거를 가져가는 게 훨씬 간결한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면 계좌번호가 있고 얘 주민번호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non-identifying 관계로다 계좌번호 여기다 다 집어넣어 버리면 foreign key로다 이거 조인하기가 훨씬 제가 말하는 방법이 쉽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예제이기 때문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도 맞아요. 맞지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다 좋은 설계를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는 얘기죠. 외래키 분리 방법으로다 외래키를 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답니다. 여기 보세요. 저기 요거 보세요. 외래키가 3개가 있잖아. 하나, 둘, 3개 있잖아. 요것도 포린키고 요것도 포린키고 요것도 포린키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는지는 지금 나타날 수가 없네요. 이게 널 값이 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널 값이 오는 거예요. NN이라고 안 쓰면 너를 허용하는 거거든요. 허용하는 거고. 유니크는 아니네요. 그쵸? 왜? 여기에 주민번호가 2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왜? 한 명의 사람이 최영락이라는 사람이 580 게트 최영락이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 계좌를 2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계좌번호 1번도 최영락 주민번호고 7번도 최영락 주민번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유니크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단체도 마찬가지야. 단체도 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유니크는 안 썼나 봐요. 견본 데이터 이렇게 만들어서 데이터를 써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는 SQL입니다. 체크 컨스트레인트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체크 컨스트레인트. 주민 NO가 is not null. 체크. 주민 넘버는 not null 값이 들어와야 된다 그랬어요. 주민 넘버. 여기 들어오면 여기 보면 주민 넘버가 not null 값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NN이 있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으라고 이렇게 했겠죠, 일부러. 그 다음에 and part number is null. 이거는 n이니까 part number null이니까 그냥 비워놓으면 되는 거고, business ID is null이에요. 이것도 null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or 주민 number is null. not null is 어쨌든 간에 not null이라 하려면 이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나 같으면 여기다가 세마이콜론을 이렇게 막아줄 것 같아요. 세마이콜론을 이렇게 막아주면 이게 하나의 책 문장에서 요 OR로 다 연결된다는 게 아니라 책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라는 뜻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외래키 결합 방법은 이제 여러 개 있는 거를 묶어서 하나의 외래키로 다 만드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 보면 낫널로 다 만들었네요. C데이터 낫널, 주민넘버 낫널, 타입도 낫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다 들어왔죠. 그렇죠? 다 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대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칼럼 타입을 추가하는데 예를 들면 타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요 타입이라는 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여기서 통장 구분이죠. 계좌 구분, 계좌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유형이에요. 그럼 J일 때는 개인, P일 때는 단체. J가 개인, P가 단체래요. 단체라고 그러면 그룹이잖아. 그룹이면 나 같으면 G로 할 것 같아요. G. 개인이니까 퍼스널이니까 이건 P로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거 만들 때에도 다 의미 있게 만든다는 얘기지. 이런 칼럼들을 추가했는데 이 타입이라는 칼럼을 추가해서 얘네들을 결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예제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관리상 필요한 칼럼을 추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개념. 논리 데이터 모델에 존재하지 않지만 관리상의 이유로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프로그래밍이 좀 더 빠르게 수행되게 하기 위해서 테이블이나 칼럼을 추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해당 테이블을 등록한 일자나 시스템 변호 등 관리상의 이유로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논리 모델에서는 칼럼이 안 나왔지만 여기에서 설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추가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저는 레코멘드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만든 논리 모델을 고치기는 싫겠지만 물리 모델에서 새로운 칼럼이 추가되면 그 칼럼에 대응되는 어트리뷰트, 엔티티의 어트리뷰트 논리 모델에 그것도 하나 같이 고쳐서 다큐멘트를 일관되게 서로 동기화 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스템 칼럼 추가 예제로다가 생성일시 생성 프로세스 아이디라는 논리 데이터 모델에서 존재하는 속성인데 물리 모델에서 생성되는 예제를 보여줄 수도 있답니다. 다음으로다 6, 7까지 있나? 어쨌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칼럼을 만들었으면 데이터 타입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건 또 너무 적게 만들었네요. 제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를 했네요. 또 데이터 타입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계한 그 칼럼들이 어떤 유형의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느냐, 캘렉터냐, 넘버냐, 데이트냐 이런 건데 본 예제에서는 문자 타입과 숫자 타입 그 다음에 날짜 타입 정도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DBMS에 가서 보세요. 그 오픈소스 DBMS인 MySQL에 가서 데이터 타입만 보더라도 한 30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쓸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것들은 갖다 쓰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문자 타입은 세부 문자 타입을 기준은 문자 타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캘렉터 또는 바 캘렉터가 있는데 바 캘렉터, 베리어블 캘렉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외에도 많아요. 로 파일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롱도 있고 그냥 들어오는 데이터의 길이에 따라서 너무 많은 문자 타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세부 문자 타입 영문만 사용되는가? 그러면 캘렉터를 쓰겠다. 문자 타입을 쓰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캘렉터로 쓰게 되면 1, 2, 3, 4, 5도 쓸 수 있어요. 들어오는 모든 거는 다 문자로 처리하겠다. 퍼센트도 들어올 수 있어, 사실은. 이거. 어쨌든, 스페셜 캘렉터도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문만 사용되는가? 그래서 N 캘렉터, N 바 캘렉터 이렇게 쓰는데 N이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유니코드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N 캘렉터가 없는 DB들도 있어요. DBMS들도. 그렇다 하면 문자는 캘렉터인데 캘렉터, N 바 캘렉터 아니면 캘렉터, 그 다음에 N 바 캘렉터, 그 다음에 텍스트, 롱,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데이터 타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 타입을 잘 정의해서 쓰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입력되는 데이터 값이 일정한가 그랬어요. 데이터 값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것은 입력되는 칼럼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가변적이라는 것은 길이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성명 필드가 일정할 것 같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바이트로 만드는 거예요. 바 캘렉터로다. 왜? 최용락은 6바이트면 충분하죠. 2바이트 캘렉터니까. 그런데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 보세요. 딱 20바이트입니다. 가운데 스페이스 하나 주면.
그렇게 되면 20바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데이터는 6바이트밖에 안 쓰는데 어떤 데이터는 20바이트가 쓰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는 뭐로 쓰는 게 좋다? 바 캘렉터로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베리어블 캘렉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부속 코드라는 게 써 있었어요. 부속 코드. 부속 코드는 우리 회사가 존속하는 한 4바이트로 쓴다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 건 바 캘렉터보다는 일정되니까 고정장이니까 픽스드 랭스니까 캘렉터로 쓰는 게 어떻겠느냐 해놓고 문자 타입을 정의해가는 방법을 보세요. 영문만 사용하느냐? yes야. no. 이거 사실 끝에 가면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no. 그런데 4K 이상이느냐? yes야. 그럼 텍스트로 쓰고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하나 여러분들의 데이터 타입을 기준으로 다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죠. 이것도 랭스에 대한 표준화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자만 오느냐? 아니다. 그럼 yes. 여기 no로 왔잖아.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4K가 넘느냐? 그러면 n 텍스트로 써라 이거야. n 텍스트. 텍스트가 아니라 지금 이분이 쓴 예제는 오라클이라는 그 특징. 우리나라가 뭐 가장 많이 쓰는 그 DBMS가 오라클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말이에요.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를 보게 되면 한 300가지의 RDBMS가 있답니다. 300가지가 프로그레스라는 DB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별의별 DB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오라클이라는 DB가 국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겁니다. 아 여기 써 있구나 참. I'm sorry. MS SQL 기준으로 썼네요. MS SQL.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깔려있는, 제일 많이 활용하는 상용 DB는 MS SQL입니다. MS SQL 서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입니다. 진짜요. 카피 수는. 금액적으로 오라클이 제일 많은 거죠. 그렇다 하려면 상용 DB나 오픈소스 DBMS를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RDBMS가 뭔지 아세요? 마리아DB입니다. 마리아DB, MySQL. 옛날 MySQL, 지금 SQL 서버입니다. 마리아DB. 진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카피수로 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MySQL, 마리아DB 두 가지 합한 게 제일 많이 쓴답니다. 그건 뭐 통계로 나와 있는 거니까 뭐.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yes냐에 따라서 나는 어떤 데이터 타입을 쓸 것인지를 결정에 들어가는 걸 하겠다. 그러면 이제 만일에 여러분들이 MariaDB 쓴다 그러면 MariaDB에서 문자가 들어온다. 근데 영문만 사용하느냐? 그렇다 하려면 이걸 쓰고. 그런데 거기 가면 우리 MariaDB에는 nText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텍스트로 써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 걸 기준으로 다 문자 타입을 지정하는 샘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숫자 타입. 숫자 타입은 여러분들이 뉴메릭으로 제일 많이 쓰죠. 뉴메릭은, 그러니까 뉴메릭 8바이트 하면 9,999만 9,999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인테저로 쓰세요. 인테저로 쓰게 되면 인테저 4바이트만 쓰면 얼마나 쓸 수 있어요? 그쵸? 2에 32승 마이너스 1까지 쓸 수 있으니까 무지막지한 숫자를 I'm sorry. 2에 5승 마이너스 1까지 쓸 수 있으니까 이만한 숫자를 쓸 수 있다라는 얘기는 웬만한 숫자 다 포함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인테자 하면 8바이트 먹는데 쇼트 인테자 그럼 4바이트 먹고 뭐 아니면 인테자 하면 인테자 하면 4바이트를 먹는데 4바이트인데 쇼트 인테자 하면 2바이트를 먹거든요. 그러면 이 2바이트를 활용해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뉴메릭보다 훨씬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DBMS가 어떤 데이터 타입이 숫자를 지원해 주는지를 알고 숫자 타입에서 데이터 타입도 DBMS에 많은 형식이 존재한다. 진짜 DBMS별로 많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쓰는 숫자를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넘버 타입, 뉴메릭 타입을 쓰는 게 좋은지 인테저를 쓰는 게 좋은지 데시말을 쓰는 게 넘버, 예를 들어서 넘버에 10에 컴마 2라고 쓰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10바이트가 잡히는데 소수 이하가 2자리가 잡힌다니까 앞에 이 기수는 8바이트를 쓰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걸 데시말로도 처리할 수 있잖아요. 데시말 포인트로도 아니면 플로트 타입. 그러니까 어느 데이터베이스는 플로트 타입을 지원하는데 데시말은 안 해요.
어느 건 대신말 지원하는데 플로트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정말 숫자 데이터인지 판단해보자. 진짜 숫자만 들어오는 건지를 파악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숫자 타입은 boolean, 숫자 타입의 결정 boolean, true, false를 저장하는 경우에 선택한다. 정수이냐, 소수이냐, 금액도 돼요. 달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money라는 데이터 타입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사실 데이터 타입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 많이 써보고 잘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데이터 타입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어 쓸 수 있어요. create 데이터 타입을 하나 만들어서 그 데이터 타입을 롤네임을 줘가지고선 계속 사용해 볼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은 기본적으로 DBMS가 제공해주는 데이터 타입만 쓴다라는 전제로 이렇게 쓰는 거죠. 숫자 형식 데이터 타입의 지정 예제는 정수냐, 소수냐, 화폐냐, 부얼리언이냐 하면 부얼리언인데 비트예요. 그런데 마리아DB를 가보니까 비트라는 데이터 타입이 없어요. 그렇다면 못 쓰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정수로 처리해버려서 1 또는 2만 들어오면 되니까 n으로 처리하면 되겠는데 n에 1바이트로 처리하면 되겠는데 잘난 척하고 또 이거 그래? 뭐 인테저가 더 넓은 범위를 표현한다 그랬으니까 i라고 쓸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4바이트 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넘버 1바이트가 훨씬 유리하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걸 판단해 가지고 쓸 수 있겠다. 가장 큰 수가 여기 나와 있네. 정수에 대해서 보세요. 256을 넘어갈 때 뭐를 쓴다는 거야? tiny integer라고 쓰는 거는 그러니까 MS SQL만 이걸 써요. 이런 걸 쓰는 데이터 타입은 딴 데는 인테저밖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몰 인테저는 32767까지 쓸 수 있대요. 범위가 그게 32767 그러면 마이너스로 가면 얼마 쓸 수 있는가? 마이너스 32766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왜? 한 비트는 뭐로 먹으니까 사인 비트로 먹으니까. 그 다음에 정수는 뭐예요? 아까 2에 4승 마이너스인가? 5승 마이너스1 하게 되면 이렇게 큰 숫자까지 인테저로 처리할 수 있대요. 해보세요. 몇 바이트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바이트예요. 그럼 넘버 8로 만드는 것보다 4바이트를 가지고선 쓸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지 않아요. 그래서 인테저라는 걸 말하는 건데 이제 어떤 경우에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빅 인테저라는 게 있어요. 8바이트 쓰는 거 8바이트 쓰는 거는 이렇게까지 이만한 범위까지도 표시할 수 있대요. 소수로 오는데 실수값이냐 yes냐 no냐 그러면 만일에 질문 근사값이냐 yes인 경우에는 리얼이나 플로트를 쓰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데이터 DBMS가 지정해주는 데이터 타입을 쓰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만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거든요. 많이 보세요. 돈의 범위가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저게 달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쓸 수 있는 돈의 범위가 스몰 마니는 범위가 여기까지 단시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21억 얼마까지 쓸 수 있고 근데 마이너스는 여기다가 하나 빼면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되죠. 그 다음에 만이라는 데이터 타입으로다 쓸 수 있는 돈의 범위는 여기까지랍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 많이가 있어요. 그걸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입입니다. 데이트 타입은 날짜 타입, 그러니까 데이트 타입은 문자 타입으로 할 것인지 이미 논리 모델링에서 결정된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제가 가서 데이터베이스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보게 되면 날짜 타입을 입사일자 같은 것도 바켈렉터 8바이트 이렇게 쓰는 데가 많아요. 진짜로. 물론 이제 할 수가 없는데 만일에 입사한 지 100일이 지난 사람 나와라 그러려면 어떻게 찾아요? 바켈렉터로 들어있다면 못 찾아요. 그럼 입사일자 더하기 100이 오늘인 사람 나와라. 그렇게 치면 연산이 가능하잖아요. 데이트 타입은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앞에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날짜 타입 쓰는 게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옛날에 우리 왜 그런 이 상황이 발생되게 됐냐면 우리나라 지금 RDB 쓰는 분들이 옛날에 파일 시스템에서부터 넘어온 분들이에요.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쓰다가 그때 당시에 날짜 타입이 없으니까 캘렉터나 넘버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 8바이트로 만들어서 쓰던 것들을 데이터로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데이터 베이스를 잘못 만들었다기보다는 기존의 데이터를 그대로 쓰려다 보니까 그렇게 설계했던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만드는 DB들은 날짜가 들어가는 것은 데이트 타입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세부 날짜 타입을 선택하는 기준은 대부분 DB 날짜 타입의 일자뿐만 아니라 시, 분, 초. 제가 그랬죠. 데이트 타입에는 년, 월, 일, 시, 분, 초 100분의 1초까지 여기 있잖아. 100분의 1초까지 차이까지 저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로그 같은 거 하는데 로그를 쌓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그 로긴 타임을 일시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걸 갖다 바켈레타 6로 하게 되면 듀플리케이트가 무지 많이 나겠네요. 그런데 데이트 타입으로 쓰게 되면 로그한 시간을 100분의 1초까지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냥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죠. 일반적인 시간으로 저장할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정밀 시간을 저장할 것이냐 날짜 타입을 결정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날짜가 데이트 타임 왜 여기서 데이트 타임이냐면 사이베이스하고 SQL 서버는 데이트 타입이 없어요. 데이트 타입이 없는 대신에 데이트 타임이라 그래요. 데이트 타임이라 그래서 그 뒤에 100분의 1초까지도 이제 관리해 주는 거죠. 그쵸? 이게 왜 1900년 이전 날짜를 저장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데이트와 스몰 데이트 타임을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 두 번째 건 제가 모르는 얘기인데 이게 뭐 책으로 썼는데 틀리겠어요? 이게 맞겠죠? 이거는 2079년 이후는 나는 그냥 날짜 타입으로 그냥 쓰는데 데이트로다. 그 다음에 맵은 단위까지 정확성이 필요한가 하면 데이트 타임을 쓰고 그렇지 않고 시분초 100분의 1초까지 필요하지 않고 뭐라는 거예요? 날짜만 집어넣어야 된다면 스몰 데이트 타임을 쓰게 되면 이 날짜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예제가 여기 나오는데 요거는 뭐의 기준이에요? SQL 서버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DBMS의 데이트 타입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MySQL 같은 경우에는 MariaDB MySQL 같은 경우에는 아마 데이트 타입 밖에 없을 거예요. 데이트 밖에 하나 밖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날짜 타입을 샘플링까지 해서 집어넣는 게 정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 표준 데이터를 적용해 보자.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오케이. 개념 표준 데이터라는 건 뭐예요? 데이터 모델링, 논리 데이터 모델링 과정에서 정의된 엔티티, 속성, 관계들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물리 데이터 모델링으로 변한다. 이 과정에 필수적으로 엔티티명은 테이블명으로 만들고 속성, 관계들은 컬럼명으로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전사적으로 미리 준비한 표준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쓰고 난 다음에 표준의 대표적인 표준 용어, 표준 도메인, 표준 명령 규칙 등을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자정부 주도하에서 표준 용어라는 걸 만들어 쓰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내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게.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여태까지 해오면서 느낀 게 표준 용어, 표준 도메인, 표준 명령 규칙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뭐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data.go.kr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공공 데이터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가보면 표준 코드 데이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관 코드라든가 대한민국의 직종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표준 코드를 대한민국이 다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쎄 빠지게 설계하면서 표준 코드 하고 만들어서 일은 뭐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군별 코드 있어요. 군별 코드 1번은 육군으로 해야지, 2번은 뭐 해군으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코드집에 가보면 군별 코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육군은 뭐 아미로 하는데 뭐 이렇게 쭉 집어넣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라 그래? 그 경찰, 그 군대 대신하는 거 청원 경찰이라 그러나 그런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투 경찰 우리 시절에는 전투 경찰이 하는데
걔네들도 코드가 있어요. 군대 갔다 왔는데 육군 갔다 왔는지 전투경찰 갔다 왔는지 코드 찍 만들어 놓고 군별 종류 해놨는데 1, 2, 3밖에 안 해. 육해 공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놈이 와서 뭐라 그래 나보고. 야, 나 해병대 나왔는데 그거 해군으로 치면 되지. 우린 달라. 그래도 해. 그럼 해요. 할 수 없으니. 그런데 나는 뭐 나와서 전투경찰 나왔는데 그래 그럼 이때 4번 만들어야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예요. 왜? 여러분들 www.data.go.kr에 가면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주는 공공 데이터 외에 표준 코드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코드 만드는 일을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십사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데이터 표준 적용 대상은 표준화는 다음과 같은 객체들을 대상으로 한다. 저번에 말했죠? 데이터베이스 명칭 같은 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거, 스토리지 그룹, DASD, Direct Access Storage, DASD라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디스크예요. 물리적 디스크를 묶고, DASD가 Direct Access Storage Device니까 직접 액세스하는 스토리지니까 뭐예요? 디스크를 말하는 거예요. 디스크를 묶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정해놓는 게 있어요. 1번, 2번 디스크를 묶어서 물리적으로 묶어서 하나의 디스크 네임으로 쓸 수도 있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이제 그 밑에 테이블 스페이스하고 막 나오는데 여기서 또 나오네요. 테이블 스페이스. 테이블 스페이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테이블 스페이스 안 만들고 쓰면 디폴트로 하나 만들어요. 디스크가 제가 거의 끝날 때 됐으, 3절이 끝날 때 됐으니까 한번 설명해 줄게요. 모든 컴퓨터는 프로세스가 있다 그랬어요. P1, P2가 있어요. 뭐 10개 있는 데도 있잖아. 뭐 4개 있는 데도 있고,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프로세스가 2개짜리 P1, P2를 갖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거기에 쉐어드 메모리를 4기가를 쓴다라고 그럴게요. 4기가. 그런데 1테라짜리, 그냥 1테라짜리 디스크를 3장짜리 붙여서 쓴다라고 할게요. 이렇게요. 이게 컴퓨터의 구조라 그랬잖아요. 컴퓨터는 이 구조를 벗어나지 않아요. 모든 컴퓨터는. 여기서 데이터는 여기 있어요. 메모리가 이거죠. 메모리 4기가짜리. 그러면 내가 데이터베이스 블락 언더바 카운트, 블락 언더바 사이즈를 가지고 내가 공간을 이만큼을 나는 1기가를 할당을 받아서 쓰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쵸?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볼게요. 테이블 스페이스를 안 만들면 디폴트 테이블 스페이스를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 하나를 만듭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DB를 인스톨하게 되면 DBMS 인스톨하면 거기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시스템 데이터도 들어가고 데이터 딕셔너리 들어가고 데이터도 들어가고 인덱스 들어가고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테이블 스페이스 안에. 여기에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를 하나 만들고 T1을 만들고 T2 T3 테이블 스페이스를 3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게 왜 유리한지 아세요? 우리가 ERD를 하나 그렸다고 칩시다. ERD를 3개의 엔티티만 있다 그럴게요. 이런 자세한 얘기는 제가 그 DBDB 그 카페 DBDB에 가보면 이런 예제를 다 만들어서 교재하고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이게 A라는 테이블, B라는 테이블, C라는 테이블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A에서 나온 인덱스 하나씩만 나온다 그럴게요. 프라이머리 인덱스. 인덱스가 B, C 하나씩만 나왔다고 칩시다. 포린키 이런 거 다 그냥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 볼게요. A, B, C 테이블을 읽는데 이거 3개를 다 읽어야 된다고 칩시다. 그럼 A 테이블, B 테이블, C 테이블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게 좋겠어요? A는 여기 들어있고 B는 여기 들어있고 C는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좋겠어요? 각각에 찢어놓는 게 왜? 프로세스 1이 여기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때 프로세스 2가 여기서 데이터를 불러서 메모리를 올리는 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P1이 A도 읽고 B도 읽고 C도 디스크 스핀들 타임에 그 로테이션 타임 있잖아요. 디스크가 돌잖아요. 액세스 암이 움직여가지고 데이터 하나 읽고 또 거기서 읽고 또 읽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P1은 너 읽어오고 P2는 너 읽어오고 P3는 너 읽어오고 그러니까 P1이 또 C는 여기서 읽어오고 이렇게 읽는 게 빠르겠어요.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분산입니다. 이런 게 디스크 분산.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테이블 스페이스는 여러 개 만드는 게 좋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진짜 그 데니스 이샤샤라고 아주 유명한 데이터베이스 튜닝 학자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이 쓴 책을 내가 번역까지 했다고 자랑도 했어요. 아까 여기 강의하는 동안에. 자, 보세요.
A라는 테이블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여기 들어가라. 인덱스도 여기 들어가라는, 여러분들 인덱스 왜 만들죠? 이것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빨리 찾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A, 라지, 어퍼케이스 A, 테이블도 데이터도 여기 들어가고 인덱스도 여기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데이터는 여기 들어가면 인덱스는 여기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인덱스는 여기서 읽어오고 P1이 이것을 가지고 어드레스를 갖고 P2가 얘를 돌려놨다가 읽어오는 게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설계한 물리DB에서 데이터 테이블과 인덱스 테이블은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서로 다른 디스크에 존재시켜라. 이게 우리 데이터 모델링, 물리 모델링의 지침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의 자격증 시험 보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진짜 전문적인 데이터 아키텍처가 해야 되는 내용까지는 안 나타나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는 서로 자주 같이 쓰는 데이터일수록 서로 다른 디스크에 갖다 놓고 하나의 디스크에 나온 하나의 그 테이블에서 나온 그 데이터와 인덱스는 서로 다른 테이블 스페이스 디스크로 분산시켜 놓는 것이 성능을 최대로 높일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스페이스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어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들 때 크리에이트 테이블 할 때 테이블은 테이블 스페이스 TB1으로 들어가라. B는 TB2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TB3 세 개를 만들었다고 치는 거죠. C는 TB3로 들어가라. 여기서 나온 인덱스 A는 TB 어디로 가라? TB2로 들어가라. 뭐 이런 식으로 다 어사인을 잘 시켜놓게 되면 성능을 좋게 쓸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테이블 네임은 뭐 객처에 대응되는 거니까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게 어떻겠니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칼럼도 이제 속성에 대응되니까 그 표준을 이용해서 바꾸는 게, 그 다음에 인덱스 바꾸고 뷰라는 거 설명했죠. 뷰. 그래서 뷰도 네임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표준할 건 없어요. 왜? 트리거도 네임을 표준할 수 있죠. 트리거는 TG 언더바 해서 뭐 어느 테이블에서 나왔는데 몇 번째 나왔는데 뭐 해서 이런 규칙으로 만들겠다는 표준화를 만들 수 있어요. 트리거. 스토어드 프로시저. 맞잖아요. 스토어드 프로시저. 이런 것도 표준화 시켜서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표준화를 만들 수 있다. 명명 규칙에 의한 표준 적용 방법은 네이밍 룰을 만들어서 하자는 얘기죠. 업무 영역, 주제 수식어, 주제어, 분류어, 수식어, 분류어, 전미사 해서 계약, 원부 뭐 이렇게 해서 명칭을 만들어요. 이제 이렇게 명칭 만드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월간, 생산, 계획, 변경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만들었다고 치면 이 이름만 해도 벌써 무지막지하게 길어지는데 거기에다가 여기에 업무 영역은 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테이블 명명 규칙을 쓰는 게 좋다라는데, 예, 이거는 뭐 이제 좋습니다. 이게 좋긴 좋죠. 왜? 정부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만든 자료하고 예를 들어 국토부에서 만든 자료하고 머지해야 될 때 이 앞에 부처 이름까지도 쓰는 게 좋겠네요. 예를 들면 국가 단위로 한다면 그렇게 따져나가면 표준화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든 표준 명명 규칙은 이렇게 해라라고 전자정부에서 결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데이터 표준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을 것입니다. 표준 용어집에 의한 표준을 적용해라. 용어집을 만들어 놓고 그놈을 적용하면서 표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